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삼성의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밀크뮤직이 논란이 된 홍보 문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밀크뮤직은 지난 2월 3일에 넌 아직도 돈 내고 노래 듣니? 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 사진을 올렸고, 이것이 SNS에서 음악은 공짜가 아니다 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밀크뮤직은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의 글을 통해서 판단착오로 불미스러운 컨텐츠가 여과 없이 여러분께 전달된 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면서 창작의 고통 속에서 좋은 음악을 만드시고 유통하시는 음악산업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밀크뮤직은 삼성에서 운영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긴 하지만 회원들은 공짜로 들을 수 있어서 초창기 출발부터 여러 논란을 불렀던 서비스죠. 삼성 측에서 저작권료만 지불하면 다냐, 음악이 공짜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라는 의견과 가격이 공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것이고 그때 발생하는 저작권료도 삼성 측에서 모두 부담하니까 결국 모두가 좋아지는 대안이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충돌했습니다. 음악은 제 개인적인 추천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즘 가장 사랑받는 곡인데요. 자이언티와 크러쉬가 함께 부른 그냥입니다. 내가 안쓰러워 보여 인사하는 거라면 내 마음 다칠까 걱정 말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북한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한국 벤처 투자에 나선 차이나 머니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요즘 유명한 벤처 업체들이라고 하면은 텐센트, 바이두 이런 곳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곳에 투자했던 중국 돈, 중국 벤처를 키운 자금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차이나머니가 들어오게 되면은 풍부한 자본이 우리 벤처의 가능성에 대한 든든한 우군이 될 수도 있고요. 혹시나 또 우리 기술을 그냥 빼내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에 차이나 캐피털을 들여온 같이 손을 잡으신 성기용 한국벤처투자의 투자관리본부장 연결해서 먼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성기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IDG 캐피털이라는 곳에서 돈이 좀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네네. 여기가 샤오미, 텐센트, 바이두 이런 곳들에 다 투자한 곳이라고 하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중국에 기반을 둔 중국 자본인가요? 캐피탈인가요? 이게 IDG 캐피탈은 원래 미 ID사 본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본사에서 주도로 설립된 현지 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만든 캐피탈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랑 1,000억 원짜리 벤처 펀드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들었어요. 네네. 이 1,000억 원의 벤처 펀드는 어떤 식으로 결성이 되나요? 저희가 1,000억 원은 저희 한국 벤처 투자에서 400억을 출자를 하고 네. IDG 측에서 600억을 동원해서 이제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 관련 중소 벤처기업의 투자를 전문으로 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을 결성되는 펀드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400억, 중국 IDG 캐피털에서 600억이 들어와서 1,000억 원이 결성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투자는 그러면은 중국 진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중국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벤처 기업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국 시장에 비해서 저희가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그런 바이오 헬스케어다, 아니 미디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네. 그 기회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직접 그 IDG 캐피탈에서 업체를 선별하고 투자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좀 투자가 이루어질까요? 저희가 어제 맺은 MOU 상으로는 네. 향후 6개월 내 펀드 결성 완료해서 네. 올 하반기 중에는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요. 네. 중국에 그 진출할 가능성이 많이 엿보이는 우리 벤처 그 업체들의 기술이나 뭐 서비스라면 어떤 것들이 좀 특화가 돼 있을까요? 저희들이 보는 산업 분야로는 어제 차결식에서도 IDG 캐피탈의 구호이홍 대표가 얘기한 대로 네. 중국 시장에 경쟁이 있는 기술 미디어 통신이라든지 예. 컨텐츠, 헬스케어, 바이오, 클린텍, 게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여지가 많고 네. 경쟁 우위에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 진출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국 IDG 캐피털에서 투자해서 키운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중국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네. 우리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은 이 기업과 이 기업 간을 연결해 주면서 기술 교류도 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IDG 예. 캐피탈은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본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받은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진출을 하는데 아주 현지에서 필요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큰 도움이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오이홍 중국 IDG 캐피탈 대표 같은 경우에 네네. 실제로 그러면은 벤처 캐피탈리스트인가요? 투자를 많이 했던 분인가요? 맞습니다. 네. 설립 초기부터 예. 현지 심사 인력으로서 바이두라든지 예. 텐센트, 샤오미 이런 기업들을 상당히 투자를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할 때 심사도 같이도 많이 참여하실까요? 네네, 직접 네. 본인이 주도해서 예. 현지 IDG 캐피탈의 심사 인력들이 네. 국내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중국 시장 진출을 돕기로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서두에도 잠깐 좀 언급을 했는데 중국의 그 돈이 우리에게 많이 우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혹시나 중국의 자본력이 크기 때문에 네네. 우리 정말 초기 기업에 많은 투자를 해서 그 기술 개발이 된 거를 좀 쉽게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기는 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가 이 벤처 펀드 같은 경우는 네. 바이아웃 펀드다, M&A를 위한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고 하는 그런 펀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시장의 성공을 공유하기 위해서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이거를 해외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엑시트를 해가지고 네. 캐피탈 게인을 공유하는 또 성장을 공유하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란 큰 시장이 저희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네. 큰 시장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완전 초기 기업들에게 더 많이 투자가 되나요? 아니면은 그 기업 상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앞둔 기업들에게 투자가 많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IDG 캐피탈이 투자하는 바이두다, 텐센트다, 샤오미 같은 기업을 창업 초기 단계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을 활용해서 우리나라도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보다는 네. 그 창업 초기 중심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드머니에 가깝군요. 네네.
네네. 네, 투자해서 그 한중 간의 벤처 교류라든지 네네.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벤처투자의 성기용 글로벌 본부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지 국내 벤처 캐피탈 업계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국내의 굴지 벤처 투자 회사죠.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의 강동석 부사장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동석입니다. 네. 지금 이 차이나 벤처 투자 자금, 그러니까 뭐 결국 네. 말하면 중국 돈이 이제 우리 벤처로 들어온다는 건데요. 본격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희 소프트뱅크는 일본계 기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네. 손정희 회장님이 그 일본의 최대 주주이시고요. 네. 한국에 진출한 지는 투자 업무로는 2000년부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자금도 일종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중국 자금이 한국에 투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어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한데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국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지만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네. 해외 자금을 적극 활용한다라고 그러면 한국 벤처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초기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기업에게는 수익을 내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니까요. 네네. 네.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이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돈이기는 하지만 손정희 회장님의 그 뿌리랄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중국 자본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갖는 것이 최근에 하도 급속도로 업체들도 네네. 그렇고 돈의 규모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그 근간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한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그 큰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한 축으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자국의 큰 내수 시장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 정책들을 쓰면서 네. IT 기업으로 치면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의 탄생이 가능했던 건데요. 지금 보시면 텐센트나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텐센트가 한 180조 이상 되고 알리바바가 네. 한 220조 가까이 되는데 사실 비슷하게 저희 쪽에서도 한국의 다음 카카오가 한 8조 정도, 네이버가 한 20조가 조금 넘고 네.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규모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비견할 만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저희가 칭한 거에 있어서 텐센트나 알리바바는 중국 자체를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거의 삼성전자와 같은 급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회사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주변에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의 큰 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의 그 영향이나 관계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당겨서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최근 예. 상황을 보면은 그 한국의 뭐 전자상 거래나 이런 쪽이 중국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경제 시장 사이즈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적극 활용하려고 보고 있고 자본적인 측면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미 그 바이두, 텐센트 뭐 이런 데의 자금이 국내 네네. 벤처기업에 네.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도 좀 듣기도 했고요. 네네, 이미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게임사나 이런 데들은 소규모로도 많이들 지분을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격이 되면은 좋지만은 그게 이제 안 될 경우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데 네네. 돈의 속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을 내야지 된다는 측면에서 예전에 뭐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했다가 머니게임만 하고 갔다든지 뭐 이런 네네. 것들을 볼 때 벤처 업계에서도 중국의 자본이 그렇게 캐피탈 게임만 하고 수익만 창출하고 가버리면 우리가 좀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은 좀 되는데요. 그렇지 네네.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벤처라고 하는 속성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최근 이제 창조경제에서도 많이 얘기하시듯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이 큰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여태까지 개발해 놓은 기술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산업 기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반해서 제조업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네. 스타트업이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뭐 초기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고서 어떻게 보면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본은 어느 것이든지 들어와서 적정한 수준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네. 만일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사업 모델을 카피해서 중국에서 한다든지 네. 기술을 유출시킨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다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투자를 유치할 당시에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네. 또 그런 중국 투자자가 투자할 때 단독으로 투자를 받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한국의 그 독립적인 투자기관들과 같이 협업했을 때에는 이런 한국의 투자자들이 네. 어떤 측면은 중국 자본으로부터 계약서상으로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덜 우려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사실 저희가 투자했던 사례들을 보면 저희가 투자한 기업을 미국의 구글이 인수한다든지 예. 또 한국의 카카오톡이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초기에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투자자나 아니면 뭐 미국의 큰 VC 같은 데서 같이 투자한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중국 투자자가 단독적으로 또 전횡적으로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기보다는 네. 일종의 협력군으로서 전체 벤처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측면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벤처 생태계를 키울 수 있기에는 중국 네네. 자본의 유입도 긍정적인 변수로 볼 수가 있고 우리 벤처를 네네.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네네. 대신 뭐 조언을 예. 하나 해드리면은 네. 항상 모든 일에 그렇듯이 뭐 99%의 그 양질의 재원이 있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그 투자 알겠습니다. 자금의 투명성이라든지 예. 투자 회사의 레퓨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은 좀 투자 받는 쪽에서 정확하게 그렇겠죠.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건 뭐 꼭 알겠습니다. 중국 자금이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소프트뱅크 벤처스코리아의 강동석 부사장이었습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2588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그리고 경제 주치 오늘은 노무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이야기에서는 14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기업의 풍경을 바꿀지를 짚어보겠고요. 노무 상담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연휴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요. 문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주시면 되고요. 웹사이트 나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의견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하고 토론하기, 논리 있게 주장하기. 독서 토론 시키니까 성적이 쑥쑥. 공부의 DNA를 만들어주는 하늘이 독서 토론 논술 1577-1909.
여보세요? 정우 오빠, 씻었어요? 네, 씻었어요. 그럼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단계별로 알지? 아, 왜, 귀찮냐? 아니야. 남자 어려워하지 말고 우르보스. 무심한 듯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 우르보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남자를 아니까 우르보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시간입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13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 이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법 개정은 2013년 7월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법 시행은 작년 2월이었는데, 예. 1년간 시행을 사실상 유예를 해놨어요. 네.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이제 법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좀 준비들을 해보라는. 실질적인 법이 시행되는 것. 네. 그거는 이제 이번 2월 14일 날. 이번 그렇군요. 그러면은 14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되는데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적용이 된다는 거더라고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거예요. 예. 이른바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존 계열사 간의 부당 지원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네. 그 규정을 더 강화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새로 들어온 거고 뒤에 거는 더 강화한 거고요. 예.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이 부분을 새로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들 유예 기간 동안 많이 준비들은 했을 텐데 준비들은 잘 했을까요,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바빴어요. 예. 최근에 며칠 전에도 그 글로비스에서 총수일가 지분을 낮췄잖아요. 블록딜을 성공시켰죠, 결국. 예, 그렇죠. 그것도 이거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게 사익 편취가 되는 거였죠? 잘 안 들리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 글로비스가 이 블록딜 방식으로 지분 해소를 했는데요. 예. 그게 어떤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요. 현행 이제 기준에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규제 대상을 놓고 보면 네. 재벌 계열사가 이제 규제 대상인데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경우에 30%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돼요. 네. 그리고 비상사는 20% 이상. 예. 근데 글로비스의 지분을 요번에 이제 총수일가가 14%로 팔므로 해서 글로비스의 총수일가 지분이 29.99%가 돼요. 가까스로 내려왔네요. 그렇죠. 네. 30%가 이제 규제 기준인데 거기서 0.001%를 낮춘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는 피할 수가 있게 됐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의 대상에서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은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차 이렇게 해서 이 구조 안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공공연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29.99%만 갖게 되면은 그냥 계속 일감 몰아줘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는데, 이제 이런 왜 이제 이 부분이 법이 개정됐는지 이제 좀 목적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재벌들이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이 총수들에게 부당한 부의 이전을 한다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 관련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어요. 예.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이제 없애자고 한 건데, 두 번째는 이제 이 재벌 간의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가 우리 경제에 너무 많아지면, 그런 내부 거래라는 건 계열사들끼리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은 독립된 기업들. 네.
뭐 중소기업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들은 아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런 게 많았죠. 시스템 그렇죠. 통합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경제 발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고, 세 번째는 이런 재벌가세들의 내부 거래가 주로 이렇게 그 부당하게 부의 이전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부실 계열사가 이제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지원하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이제 이런 걸 하지 말자고 한 건데 지금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총수일가의 어떤 사익 편취 문제, 그 다음에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로 몰아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부 거래의 규모는 줄지 않고 네. 규제 대상에 총수일가 지분만 낮춰서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29.99%면 이게 규제에서 뭔가 지금 빠져나가죠. 법에 예. 좀 이게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현대차그룹은 좀 빠져나온 게 있고 삼성도 좀 부지런히 빠져나오지 않았을까요? 삼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예. 어떻게 빠져나왔나요? 삼성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보면요. 그 지난번에 이제 삼성 SDS가 그 여기 이제 그 이재용 씨 등 그 삼성 3세들의 지분이 많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과거에 그 십몇 년 전에 그 신주 인수권부 인수권부 자체를 자체. 헛감으로 예. 넘겼다가 네. 그 사이에 이제 기업의 가치가 막 커진 다음에 지금 이번에 상장을 하니까 그 상장 차익이 뭐 수조대로 됐다고 그래서 큰 논란이 됐잖아요. 예. 그 전에 삼성 SDS가 삼성 SNS라고 계열사를 하나 합병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회사, 합병한 회사가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굉장히 높았던 회사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았고. 예. 근데 그걸 합병시켜버리니까 SNS 관련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규제를 받는 게 없어져 버렸죠. 네. 이제 그런 이제 또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 에버랜드, 지금 이제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바꿨습니다만, 네. 거기도, 이번에 뭐, 똑같이 상장을 하면서 이제 막대한 상장 차익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그 삼성 웨스토리라고 계열사에다가 이 식사 제공하는 사업이 그쪽에서 하고 사업. 있었는데, 예. 그거를 분사를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건물 관리도 에버랜드에서 했는데 그거는 다른 계열사에다 매각해버리고. S1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모직의 이 자꾸 이름을 회사 이름 바꾸다 보니까 우리 네, 헷갈리죠. 텐데 옛날 제일모직, 네. 그죠? 옛날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부 이게 매출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여기는 내부 거래 거의 없는데 이거를 구 에버랜드 현재는 제일모직으로 이름 바꿨지만 거기서 인수를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총수일가 지분은 뭐 그대로 있는데 네. 내부 거래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렇게 됐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당장은 여기가 이제 아직은 그 이후에 정확히 이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이 정확히 얼마로 떨어졌는지는 아직은 이제 공시돼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게 5월달에 나옵니다. 네. 근데 그때까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여튼 기존에보다 상당히 지금 내부 거래 비중 자체를 떨어뜨렸다. 그게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일반적인 지적인데 제일 바쁜 게 삼성이었군요. 향후에 예.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면 어쩌면 네. 아예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경우에는 30%, 비상장 경우는 20%가 규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법이나 시행령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부 거래의 그 금액이 200억 미만이거나 네. 혹은 내부 거래 비중이 12% 미만인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 그 법이나 시행령상에 꼭 이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을 두고 있어서 이것도 또 일종의 이제 구멍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유예 기간을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1년 반 동안 굉장히 준비를 부지런하게 해왔는데요. 빠져나가요. 아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유예 기간 주는 거는 어떻게 새로 이제 법을 규정을 만들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제 다만 법을 만들고 강화한 취지대로 네. 현실 경제에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런 쪽에 부응하는 뭐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숫자를 바꿔서 빠져나가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내용상으로 아까 법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법의 취지 자체가 빛이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SK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SK 경우에도 역시 뭐 이제 다른 대부분의 재벌들이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네. SK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SK CNC 문제가 있어요. 네, SI SK 회사죠. CNC의 이 최태원 회장 일가 지분이 40% 이상 굉장히 많아요. 예. 거기다가 내부 거래 비중도 40%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어떡하죠? 규제 대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SK CNC, SK의 지배 구조는 뭐냐면 SK CNC가 네. SK 주식회사를 지배를 하고 SK가 나머지 결사를 지배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SK CNC를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SK CNC하고 SK 주를 합병하는 문제가 지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합병을 하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 SK 주에는 그 최태원 회장 일가의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병을 해버리면 합병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법에서 주고 있는, 예를 들면 상장사니까 30%가 되겠죠. 네. 30%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희석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것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 이제 그 SK 쪽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SK가 형식상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취하고 있어서 SK 주가 법적으로는 지주회사인데 사실상은 SK CNC라는 지주회사 바깥에 있는 회사가 총수가 그 회사를 지배하고 그 회사가 다시 SK 주를 지배하는 약간은 좀 기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서 네. 이것을 이제 합병을 하면은 SK 주를 직접 총수일가가 지배함으로 해서 지배 구조가 안정되는 효과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로 빠져나가고 또 안정적인 지배 구조 구축이라는 측면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가 있는데 합병을 하면. 네. 근데 그래서 SK도 이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시간 문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소를 물론 지금 하겠다. 당장 된다는 얘기는 그건 뭐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은 개정법이 일단 14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해소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뭐 징벌을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룹들이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공정위 쪽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이제 새로 신설된 기업이면서 네.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고 내부 거래 비중이 급증한 회사들이 아마 주요 타깃이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예.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이 법 위반을 하게 되면 이 규제에 걸리게 되면 예. 나름대로 그 일단 규정상으로는 상당히 그 제재가 나름대로는 무겁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게 내부 거래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 거래의 경우에 이제 부당하게 지원을 했다는 표현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네. 시장 가격이 100원짜리를 110원 해주면 10원이 이제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이 지원된 되는 거예요. 거죠. 예. 그러면 개당 지원 금액 곱하기 물량을 하면 전체 지원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 지원 금액의 8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가 있어요. 엄청난 과징금이네요. 예.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예. 지원한 금액이 100인데 80%까지니까 그래도 20은 지원하는 효과가 있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그걸 막기 위해서 예. 지원한 쪽과 지원을 받은 쪽을 양쪽을 다 제재할 수가 있어요. 이 규정은. 그렇군요. 그리고 예. 총수일가 같은 경우에도 네. 똑같이 과징금을 맞을 수가 있고 그 개인에 대해서도요. 과징금만인가요? 그다음에 총수일가가 그 부당 지원을 하라고 만약에 지시한 게 드러나면 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형사처벌이면은 뭐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징역형이요. 네. 오, 큰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에 없던 규정이라서 그래서 네. 다들 일단 이 규제를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가는 쪽으로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재계 1, 2위 기업은 그룹은 탈출을 한 것 같고 SK는 좀 시간 문제지만 해소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해소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오너가 징역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근데 예. SK가 무조건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CNC가 SK의 계열사들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네. 거래를 하는데 지금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부당하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전에는 네. 그 전에 한 2년 전에도 SK C&C가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서 제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래를 하더라도 시장 가격이 100원인데 남들처럼 100원으로 거래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110원에 예.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계열사라고 지원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네. 그런 식의 예. 소위 노골적인 지원 행위는 이 새로운 법 시행 이후에는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대기업들도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장에서 좀 시장을 교란하는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지 될 텐데 준비들은 좀 면밀하게 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겨레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노무상담 시간입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은 설 연휴 다 쉬시나요? 예, 아마 저는 다 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좋은 노동 환경에 계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휴일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 노동법상의 휴일 제도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왜 언제나 봐도 새롭고 그런 걸까요? 아마도 이제 뭐 노동법을 따로 예. 이제 공부하거나 찾아보지 않으시면 네. 이제 곳곳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겠죠. 빨간 날들은 일단 다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노동법상으로 예. 이 노동자들이 반드시 쉬어야 되는 날들은요. 네. 일주일에 1일 이상 부여되는 유급주의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예, 이날은 반드시 쉬어야 되고요. 예. 나머지 빨간 날들은 휴일로 할지 여부를 이제 회사와 노동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냥 달력의 빨간 날이면은 노동자는 다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못이었군요. 예, 그 네. 이유는 이제 그 5월 1일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빨간 날들은 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관공서가 쉬는 날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용자분들은 갑자기 귀가 번쩍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얘기가 된다면은 빨간 날도 다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회사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예전부터 이제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인데요. 네. 회사가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네. 가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네. 가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노동자 가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거죠. 다행입니다. 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롭군요. 예,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앞에서 유급 주 휴일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주일에 예. 하루. 근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이틀이나 사흘만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들도 있잖아요. 예, 예. 이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네, 이분들도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해서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되면 네. 단시간 노동자라도 그 유급주일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 그 풀타임 노동자에 비해서 이제 주휴수당이 적게 지급되는 거죠. 비례해서. 예, 예.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설이 휴일로 지정이 돼 있는데 바쁘면은 노동자들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이 경우에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 그 최소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50%. 예, 통상임금은 예. 우리가 많이 다뤄서 이제 네. 아시겠죠. 정기적, 정기적, 예.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네. 임금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그 임금은 받아야지 되는 거고. 근데 회사가 일을 안 시키더라도요. 예. 저 오늘 이 점심시간에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각종 행사가 주말에 열려요. 예,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주말에 열리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휴일 근로가 되나요? 이게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만약에 회사가 업무상 필요성 때문에 노동자한테 의무적으로 참석해라. 네, 뭐 등산대회나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등산대회가 됐든 뭐 낚시대회가 됐든 뭐 야유회가 됐든 예.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했다면 이것은 이제 휴일 근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제 참석 여부가 그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 예, 선택에 맡겨져 있다면 이건 휴일 근로로 보기 어렵겠죠. 네, 근데 선택에 맡긴다고 하면서 다 나오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 이제 법률과 현실의 괴리죠. 네. 그래서 정부가 예.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 뒷짐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률과 현실을 좀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해석도 잘 해주고 그래야 그렇죠. 되겠죠. 예. 6236님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분 점심시간에 회사 안에 설치된 족구장에서 족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예,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휴게 시간 중에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휴게 시간이라고 산재가 불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 이뤄지던 그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방법에 따라 그 휴게 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노동자들도 늘상 이제 족구들을 자주 해왔고 네. 또 이 노동자가 족구를 하는 게 이 회사에서 뭐 아주 특별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네.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전에 뭐 어떤 판결을 보니까는 출근 시간에 다친 것도 산재로 적용이 되느냐 아니냐 이 얘기도 많이 있던데. 예, 그 사실은 예. 이제 지금까지 산재보험에서 이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서 상당히 협소하게 인정을 네.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고 또 이제 노동부의 의지도 있고 해서 아마 조만간 이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네. 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 출퇴근이라는 것도 정말 그 통상적이고 관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현행법에서는 예. 출퇴근 예. 중 재해는 아주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들면 뭐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중이라든가 네.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이라든가 예. 뭐 이런 좀 예외적인 경우들에 한해서 인정을 해왔고요. 네, 예. 그렇군요. 8423님 문의를 주셨는데요. 회사가 이 생산라인 수리를 이유로 해서 열흘간 출근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제 회사가 불가피한 사정이니까 임금도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회사 사정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임금은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많은 회사들이 예. 이렇게 이제 휴업을 하면 일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임금을 안 주는 걸로 알고 무노동, 있고, 무임금. 예, 네. 노동자들도 또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예.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휴업 기간 동안 그 네. 노동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의 70%하고 통상임금하고 비교해서 그렇죠.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용자 기책 사유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됩니다. 어떤 그래서 뭐 것들이 자금난이라든가 예. 공사 중단, 뭐 생산 예. 감축, 어쨌거나 이제 회사 측 사유에 의해서 휴업을 하게 되면 그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노동자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3063님 상담인데요. 최근에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매년 설에 지급하던 보너스를 올해는 못 준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거 기자님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겠죠. 일방적으로 할 수 예. 있을까요? 예, 앞서서 이제 예. 나왔던 똑같은 질문이죠. 네. 그죠? 그래서 근로조건을 이제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노동자 과반수로 그렇죠. 이제 우리 조직이 돼 기자님도 있는? 노동법 예. 전문가가 되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 과반수로 네. 조직된 노동자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합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그렇고요.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자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 그렇죠. 노동자의 네.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뭐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해가지고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는 없고요. 네. 또 이게 꼭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만 이 법조항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되는. 그렇죠. 문서화되어 네. 있지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그걸 이제 노동관행, 경영관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예. 좀 더 유리하게 노동자에 유리하게 많이 해석이 되는 것 같네요. 예. 8085님인데요. 주 1회 유급 휴가가 법적으로 돼 있는데 버스 회사는 쉬긴 쉬어도 무급입니다.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예, 가능하죠. 가능한가요? 예. 예.
일주에 1일 이상의 유급주일은요. 네. 당연히 버스 회사들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버스 회사에서 그걸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면 되겠고요. 예, 그 이의 제기하고 또 네. 제가 이제 계속 알려드렸던 것처럼 네. 고용노동부에 네. 좀 그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좀 도움을 구하시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택시기사님 0477님인데 교육 시간을 휴일에 갔는데요. 임금을 안 지급하는데 이거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 앞서서 질문하셨던 분이랑 이제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 시간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참여를 강제하고 뭐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불이익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은 아무리 교육이라는 명칭이어도 그거는 근무로 업무다. 간주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또 많이 복습하고 또 배웠습니다. 예.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많이 찾아야지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생생경제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